상상해 보시죠.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17살 학생이 있습니다. 교복도 아주 좀 어색한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는 거죠. 네,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죠. 마침 오늘 날짜가 2026년 4월 10일이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딱 전국적으로 봄철 중간고사가 한창인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피가 마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단 한 번에 고작 며칠짜리 시험이 앞으로 3년 뒤에 치를 수능 점수를, 아니 어쩌면 인생의 첫 큰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간판을 이미 98%의 확률로 결정지어버리는 거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그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가정이네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호기심을 지식으로 바꿔드리는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그 무시무시한 가정에 대한 겁니다. 네, 사실 대한민국 교육계에 조금이라도 몸담고 계시거나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학원가에 떠도는 고전적인 괴담 같은 명제가 하나 있거든요. 맞아요. 바로 고1 첫 중간고사 성적이 고3 수능까지 그대로 간다. 이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 말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는 거죠. 네, 좋아요.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과연 이 무시무시한 말이 학원들이 학부모님들 지갑을 열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묘한 공포 마케팅일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로 차가운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팩트일지 검증해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미션이네요. 이를 위해서 오늘 저희 책상 위에는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동구에서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올드스터디라는 학원의 경영팀에서 작성한 내부 마케팅 기획안이고요. 네, 학원 내부 문서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획안이 절대적 근거로 삼고 있는 국내 최대 입시기관 진학사의 방대한 실제 통계 데이터입니다. 무려 12만 명 표본조사랑 61만 명 전수조사 결과가 담겨 있죠. 데이터 규모가 진짜 압도적이네요. 몇백 명 수준의 설문조사가 아니잖아요. 수십만 명의 실제 내신 등급 변화를 5년간 추적한 데이터라는 점에서 이건 뭐 개인의 경험담을 완전히 넘어선 거대한 구조적 진실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 자료를 처음 딱 봤을 때 약간 의심부터 들긴 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야, 잠깐만. 이거 결국 학원에서 그러니까 첫 시험 망치기 전에 우리 학원 빨리 등록해라. 이렇게 부모님들 겁주려고 수집한 마케팅 문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처음엔 전형적인 불안감 조성 마케팅 아닐까 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분리해서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학원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강생을 끌어모으려는 상업적 의도랑 진학사가 집계한 수십만 명의 성적 추이라는 그 건조한 팩트 데이터, 그 자체는 나눠서 봐야 한다는 거죠. 의도와 팩트를 분리하자. 네, 저희가 오늘 특정 사교육기관의 마케팅이나 어떤 이해관계에 동조할 생각은 전혀 없잖아요. 그저 그들이 들고 온 이 날것의 데이터가 도대체 어떤 차가운 현실을 가리키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려는 겁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선을 긋고 팩트만 보자는 거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성적이라는 게 엎치락뒤치락 추월이 가능한 마라톤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제가 고1 첫 시험에서 좀 미끄러졌더라도 3년 동안 진짜 코피 터지게 공부한다면 전체 학생들 중에서 그래도 한 30에서 40% 정도는 성적을 꽤 올리지 않을까. 청취자 여러분도 이 정도 희망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누구나 그런 희망적인 역전 드라마를 기대하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하지만 기낙사다 2024년 1월에 발표한 12만 5,102명의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아는 상식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상식이 박살난다고요? 네. 고1 첫 학기에 받은 자신의 평균 등급대를 고3 1학기까지 단 한 칸의 변동도 없이 그대로 유지한 학생이 몇 %였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한 30%? 무려 65.1%에 달했습니다. 네, 65.1%요. 와, 절반을 훌쩍 넘네요. 맞습니다. 10명 중 6명 반은 3년 내내 완전히 똑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죠. 세상에. 그래도 나머지 한 30% 정도는 위든 아래든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움직이긴 했죠. 하지만 그 변화의 폭을 들여다보면 진짜 탄식이 나옵니다. 딱 1개 등급 구간만 상승한 학생이 20.4%고요. 1개 등급 상승이 20.4%. 반대로 딱 1개 등급 구간만 하락한 학생이 13.3%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65.1에다가
20.4 그리고 13.3을 더하면 네, 다시 말해 3년 내내 완전히 제자리였거나 위아래로 고작 한 칸, 아주 미미한 변화만 보인 학생들을 전부 합치면 무려 98.8%가 됩니다. 와, 진짜 미쳤네요. 98.8%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 99명이 자신의 초계 성적 언저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건가요? 고등학교 성적 경쟁이 무슨 마라톤인 줄 알았더니 통계를 보니까 이거 한 번 타면 칸을 바꿀 수 없는 설국열차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설국열차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98.8%가 제자리에 머문다는 건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의아하시겠지만 아이들이 3년 내내 노력을 안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고등학교 평가 시스템 자체에 어떤 거대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이들이 절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원들이 바로 이 데이터를 학부모의 경각심을 자극하는 도구로 쓰기도 하죠. 아,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다. 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등학교라는 환경 자체가 중학교와 어떻게 다른지, 즉 상대평가가 지배하는 철저한 제로섬 게임의 구조적 맥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제로섬 게임이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얻으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점수를 뺏어야만 하는 그 피말리는 구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직장에서 상대평가 방식의 인사고과 받아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네요. 그렇죠. 누군가 S등급을 받으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C등급을 받아야 하는 닫힌 시스템 말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경험했던 절대평가는 내가 90점만 넘으면 내 친구도 나도 다 같이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평화로운 시스템이었어요. 네, 절대평가니까요. 하지만 고등학교 내신은 다릅니다. 1등급이 전체의 4%, 2등급이 11%로 그 의자 개수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죠. 의자 개수가 정해져 있다. 맞아요. 아까 방금 데이터에서 누군가 1개 등급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위에 앉아있는 애를 끌어내려야죠. 맞습니다. 반드시 그 위에 앉아있던 누군가를 끄집어 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만 합니다. 통계에서 1개 등급 상승이 20.4%일 때 1개 등급 하락이 13.3%나 반드시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구조적인 고착화죠. 누군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떨어져야만 생태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어제보다 0단원에 100개 더 외웠다고 내 등급이 오르는 게 아니군요. 왜냐하면 내 앞에 친구는 어젯밤에 막 에너지 드링크 마셔가면서 200개를 외우고 있을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모두가 러닝머신 위에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러닝머신이요? 네, 나름대로 막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게 최선을 다해 뛰고 있는데 옆을 딱 돌아보면 다른 아이들도 완전히 똑같은 속도로 뛰고 있는 거예요. 아, 다 같이 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3년 내내 98.8%가 똑같은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러닝머신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진짜 숨 막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네, 어떤 걸까요? 98.8%가 제자리에 갇혀 있다면 우리가 흔히 뉴스나 학원 홍보전단지 같은 데서 보는 성공 스토리들 있잖아요. 막 바닥에서 최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이른바 기적 같은 역전극. 이건 도대체 누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을 찾기 위해서 이번엔 진학사의 5년 누적 데이터, 즉 61만 명 전수조사 데이터로 시선을 한번 넓혀보죠. 61만 명. 네, 아까 98.8%가 제자리 걸음이거나 한 등급 내외의 미미한 변화만 겪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2개 등급 이상, 즉 누구나 인정할 만큼 눈에 띄게 성적을 확 끌어올린 학생은 61만 명 중에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한 5%? 단 1.8%에 불과합니다. 1.8%요? 와, 100명 중에 2명이 채 안 된다고요? 이거 진짜 바늘구멍이네요. 네, 그럼 그 1.8% 안에서도 어떤 등급에서 얼마나 올렸는지 구체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확률은 더 잔인해집니다. 5등급을 받던 학생이 3등급, 즉 중간 계층으로 올라온 경우가 1.1%입니다. 네, 그리고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뛴 학생은 0.5%고요. 갈수록 줄어드네요. 가장 절망적인 숫자는 이겁니다.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즉 평범한 상위권에서 최상위권 진입에 성공한 학생은 고작 0.2%라는 사실이죠. 잠깐만요. 0.2%라고요? 네, 맞습니다. 0.2%요. 1000명 중 2명꼴이군요. 청취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치인지 체감이 되시나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밑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건
고작 0.2%의 확률로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미 맨 위에 있는 학생들, 그 첫 시험에서 1등급을 차지한 아이들의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 친구들도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 막아내느라 1등급 유지하기가 엄청 힘들지 않을까요? 여기서 데이터가 보여주는 아주 역설적인 현실이 팍 드러나거든요. 상위권의 고착화 현상을 보면 고1 때 1등급을 받은 학생 중 무려 78.5%가 고3 때도 1등급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와, 78.5%요? 네.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고1 때 2등급대였던 학생들의 96%가 고3 때 1등급에서 2등급, 즉 최상위권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냅니다. 아니, 이건 거의 반칙 수준 아닙니까? 상위권은 무슨 방탄조끼라도 입은 것처럼 끄덕없이 자리를 지키네요. 밑에서는 위로 올라가려는 목표치가 높을수록 그 0.2%라는 바늘구멍 같은 확률을 뚫어야 하는데, 이거 이미 출발선에서 격차가 벌어진 레이스 아닙니까?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이 현상을 경제학이나 사회학에서 말하는 초기 우위의 누적 효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초기 우위의 누적 효과요? 네. 청취자 여러분, 은행에 돈 저축하실 때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초기에 자본을 조금 더 많이 쌓아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서 나중에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을 만큼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죠. 학교라는 생태계에서도 완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정 학원의 마케팅에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의 승자 독식에 가까운 현상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적에도 이자가 붙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고1 첫 중간고사가 단순한 일회성 지식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적표는 3년간의 자신감, 학교의 지원, 학습 동기를 결정짓는 아주 강력한 기준점이 되거든요. 아, 첫 시험이 기준점이 된다? 네. 1등급을 받은 아이는 나는 1등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엄청난 자기 효능감을 얻습니다. 게다가 학교와 환경도 이 아이를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하죠. 선생님들의 기대 어린 시선, 심화반 같은 집중적인 학사 지원,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 아이에게 복리이자처럼 막 쏟아지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그럼 반대로 첫 시험에서 4등급이나 5등급을 받은 아이는 완전히 다른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에 빠지겠군요? 맞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첫 성적표를 받는 순간 심리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내 자리는 여기구나 하고 한계선을 그어버리기 쉽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죠. 학습된 무기력. 네. 위로 올라가고 싶어도 선생님들의 관심이나 심화학습의 기회는 이미 상위권 아이들에게 쏠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심리적인 로킹 효과랑 학교의 물리적 지원 차이가 맞물리면서 격차가 눈덩이처럼 벌어지는 겁니다. 복리 효과라는 비율을 들으니까 0.2%와 78.5%라는 극단적인 수치가 왜 나왔는지 뼈저리게 이해가 갑니다. 네, 구조적인 문제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숫자가 이토록 전랑적이라면 밑에 갇혀있는 저 98%의 학생들은 정말로 3년 내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책 덮어두고 놀기만 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청취자 여러분도 주변 둘러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진짜 불쌍할 정도로 바쁘잖아요.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하고 주말에도 학원 뺑뺑이 돌고 잠 줄여가면서 인터넷 강의 듣고 그렇게 피코피 터지게 앉아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분석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올드스터디 학원의 기획안에서는 이 비극의 원인을 아주 직관적이고 날카로운 단어로 진단했습니다. 바로 공부 착각입니다. 공부 착각이요? 그러니까 본인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뇌가 착각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진학사의 데이터도 같은 맥락을 지적하고 있어요. 고교 입학 전에 형성된 공부 습관과 방법이 고착화되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진단하거든요. 잘못된 습관이 안 바뀐다. 네, 단순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물리적인 시간, 문제집을 기계적으로 많이 푸는 이른바 양치기 공부, 이런 걸 자신의 학습량이라고 착각하고 만족하는 현상을 꼬집은 겁니다. 아, 이거 왠지 제 얘기 같아서 뜨끔한데요. 어른들도 많이 하죠.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마치 제가 새해 결심으로 헬스장에 가서 땀도 안 나는 사이클링 머신에 앉아서 편안하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만 한 3시간 보다가 샤워하고 나오면서 와, 나 오늘 헬스장에서 3시간이나 운동했다. 완전 갓생 살았다.
하고 뿌듯해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와,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근육을 찢는 진짜 고통 없이 땀만 흘리는 것을 공부 착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학원의 마케팅 문구 뒤에 숨겨진 본질적인 학습 과학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보의 단순 입력을 학습으로 착각하는 인지적 오류를 짚어봐야 하거든요. 사람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형광펜이 칠해진 교과서를 눈으로 슥 훑거나 유명한 강사의 매끄러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일 때 뇌는 정보가 쑥쑥 들어오는 듯한 유창성의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유창성의 환상이요? 네, 아주 편안하거든요. 그리고는 아하, 나 이거 완벽하게 이해했어. 다 내 머릿속에 있어.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 인간 강사가 문제를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걸 구경하면서 마치 내 실력이 늘어난 것처럼 박수를 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보면서 사이클링 머신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요. 네, 진짜 공부는 언제 일어날까요? 책을 딱 덮고 백지를 꺼내서 내가 방금 본 내용을 내 언어로 다시 끄집어내려고 할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그때 뇌는 극도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막상 쓰려면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하면서 뇌회로가 끊어지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뼈아프게 직면하는 이 괴로운 과정, 이걸 바로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아, 메타인지. 학원들이 바로 이 지점을 타겟팅한 겁니다. 메타인지 학습, 시패독 시스템, 데이터 기반 약점 보완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 체질을 개선해주겠다고 어필하는 거죠. 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어필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좌우 정치적 입장이나 특정 사교육 기관의 이해관계에 치우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부재라는 현대 교육의 보편적 문제점으로서 이 현상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머리를 한 대 쾅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오늘 살펴본 진학사의 12만 명 그리고 61만 명 데이터와 학원의 마케팅 문건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교훈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데이터가 들려주는 현실은 서늘하지만 아주 명확하죠.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삶과 이 데이터를 한번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비단 고등학생뿐만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새로운 직무를 배우거나 퇴근하고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자신도 혹시 절대 변하지 않는 그 98.8%의 성적표처럼 공부 착각에 빠져서 기계적인 시간 때우기식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네, 저부터도 반성하게 되네요. 그렇죠. 전문가님,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새로운 생각거리가 하나 있을까요? 네, 자료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도발적인 질문이요? 어쩌면 현대의 시험 제도는 학생들이 특정 과목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네, 지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대체 뭘 평가한다는 거죠? 오히려 누가 어린 나이에 일찍 진짜 공부법, 즉 메타인지를 스스로 깨우쳤는가를 걸러내는 아주 냉혹하고 거대한 필터링 시스템 그 자체 아닐까요? 와, 이 잔인한 필터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린 어떻게 우리의 학습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 없는 편안한 땀 흘림이 아니라 뇌가 괴로워하는 진짜 메타인지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도 당장 오늘부터 제 학습 체질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네, 사이클링 머신에서 내려오셔야죠. 맞습니다. 무거운 덤벨에 들어야죠.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날카롭고 맞춤형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